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격조 높은 팟캐스트 오다방이 추석을 맞아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납니다. 떠오르는 정치인, 새로운 정치인입니다. 이재명 시장의 삶, 생각, 그리고 내년 대선을 맞은 이재명 시장의 포부까지 들어봅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방송됩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시장과의 본격 인터뷰, 언제나처럼 서혜성 작가와 저 오창익이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격조 높은 팟캐스트. 오피니언 리더가 많이 듣고 일반 시민도 이제 함께 많이 듣는 팟캐스트입니다. 정통 시사 교양 팟캐스트 오다방. 언제나처럼 우리 서혜성 작가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아유, 우리 청취자들이 서 작가님 예. 굉장히 많이 보고 싶어 했습니다. 아, 그동안 제가 이래저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네, 예. 좋은 일도 있으시고 안 좋은 일도 있으시고. 예, 대체로 안 좋은 일이 많아요. 아이고, 예. 저는. 네. 그런데 이제 뭐잖아, 추석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네, 오늘은 추석 특집 방송입니다.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죠. 예, 뭐 격조 높은 방송을 오다방이 지향하고 있는데 네. 격조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니, 격조 분명한 거는 네. 격조보다 중요한 네. 그 지도력이 있는 그런 지도력이 분. 있는. 예, 예, 네. 예. 지도력이 네. 지도자.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불특정 다수 대중이 어쩌면 가장 요새 열심히 지원하고 지지하고 있는 떠오르는 샛별. 한국 정치계의 새로운 희망. 네. 예, 굉장히 중요하신 분. 예. 네. 이재명 성남시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약간 불만이 있어요. 예. 네. 떠오르는 샛별이 뭡니까? 떠오르는 태양이지. 아니, 저희가 네. 유달리 그 종북 이런 것을 의식했어요. 태양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한 떠오르는 가지 해 정도 괜찮아요. 그 정도. 출처는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네. 민족의 태양 어쩌고 하는 말은 남한이 먼저 썼습니다. 이승만에게 먼저 썼던 말입니다. 이 정북의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러니까, 떠오르는 예, 예. 샛별이라고 해놓고는 기껏해야 이승만에 대한 뭐 칭송을.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그래서 네. 민족의 태양, 뭐 떠오르는 태양 하는 말들이 언제 처음 시작되었는가. 그러니까 신문에 제가 글도 썼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학 장르를 하나 이름을 붙였습니다. 태양 문학이라고. 진짜 좋은 말들이 남북한에서 두루 사용돼. 나쁜 아니 그 의도로 좋은 말 사용돼. 놔두고 왜 하필이면 새별입니까? 그리고 예, 떠오르는 태양 하든지 아니면 뭐 좀 종북의 피해 의식이 있으시면 떠오르는 해 뭐 이런 거 하면 되지. 앞으로 좀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정치가 그렇죠. 정치가 사실은 태양 같아야죠. 그러니까 태양 사실 근대 시민혁명의 핵심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사실 태양이란 말은. 저는 뭐 얼마 전 언론 보도 보고 약간 뭐 당연한 건가 늦은 건가 아니면 놀랄 일인가 그랬는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오신 거죠. 아니 만족할 만한급은 아닌가요? 하여튼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데 5.몇%. 네. 오늘 발표된 자료로는 뭐 5.9% 그래서 네, 제가 네. 5.8%인 박원순 시장을 제쳤다고 0.1%. 그래서 서울시하고 성남시하고 사이즈 차이도 있고 중앙대 지역인데 네.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유일하게 지금 대선 후보 이 서베이에 들어와 계신 네. 거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장을 제낀 아주 유력한 아니 0.1% 한꺼번에 잠깐 다음에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아니 사실 왜 그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 그 대중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지요? 뭐 기존 정치 그에 대한 실망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갈망 뭐 이런 것들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정치라고 하는 게 주로는 정치 집단이 해왔는데 네네. 그게 대중들과는 괴리돼 있고 네. 대중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고 현장에 있는 삶은 현장에서의 삶은 정말 고통스러운데 이게 정치에 반영되지도 않고 소외되고 실제로 주인이라고는 말만 하지만 실제로는 뭐 대상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한번 바꿔보고 싶은 열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통해서 투사되고 있다. 그렇죠. 제가 일부러 이제 그런 쪽에 우리 국민들의 입장을 좀 반영하려고 일부러 노력하는 측면도 네. 있고, 그래서 좀 표현이나 주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일반적으로 보기엔 좀 과하다고 보여지는데 네. 예, 현재 상태에 불만을 갖고 좀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는 쪽은 바로 그거다. 저렇게 하지 않으면 변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것 중 한 가지를 좀 여쭙고 싶은 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보통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로서는 좀 과하다 싶은 그 부분이 있다고 느낄 수 있는데 실은 대중들은 적어도 그만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는 오히려 제가 사용하는 어법 그 이상을 바라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지금 시장님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물론 성남 시민만이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단순히 뭐 시원한 얘기를 해준다. 내가 지금 뭐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 이걸 털어준다라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요. 그거는 아마 한 작년, 재작년 정도 국면인 것 같고 지금 우리 박원순 시장께는 죄송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지지도는 뭔가 시장님한테 대안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기대? 네. 단순히 제가 하는 표현에서 시원함만을 느낀다고 하면 그냥 시원할 뿐이지. 이 나라의 운명을 한번 맡겨볼 사람으로 자기 의사를 표명하진 않죠. 그렇죠. 맞습니다. 단순히 시원한 걸로 끝나면 허경영이죠. 제가 허경영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이제 그걸 하기 전에 한 2달 전쯤에 그 이재명을 포함한 그 야당 차기 당대표 후보에서 압도적 1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그것은 단지 인기만을 반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렇죠. 그게 이제 민주당 지지자.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만 따졌으니까 지지자들이 한 선택인데,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민주당 입당한 당원들 생각이기도 네. 하고, 또 뭐 수만 명, 10만 명 뭐 이렇게 되는 권리 당원들의 생각이 네. 상당 정도 반영된 것일 텐데, 당도 보통은 뭐 중도 확장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이게 과연 중도 확장이냐, 중도 이동이냐, 예. 좀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예. 자신의 정체성, 국민들이 바라는 핵심적인 부분을 버리고 예. 중도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 바보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건 일종의 투항 아닙니까? 투항이고 언론들이 맨날 그런 거 이제 바람잡이 하는데 네. 언론이 우리 편 아니잖아요. 아닌 편, 아닌 게 그런 건 많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로 해야 되거든 원래. 네.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상대가 원하는 거에 반대쪽으로 가야 원래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당도 좀 근본적으로 다른 좀 모양을 한번 보고 싶었던 그런 열망이 뭉쳐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제 그 말씀하셨으니까 토를 하나 달면 사실 중도 확장이라는 말은 정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말이거든요. 입장에 따라 다른데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죠. 그러니까. 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그것이 확산되면서 중립지대, 중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공감하게 하는 것이지. 아니 자기의 핵심적 주장을 버리고 중간에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 그게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떠나버리게 되죠. 그렇죠. 둘 다 있는 거죠. 예. 중도 확장을 한다면 저는 그 말이죠. 정당이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럼 여당, 야당이 같은 당이 비슷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굳이 정당 구분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지금 오창익 선생이 질문을 드렸던 한국이 중요한 그 대안적 인물로 대중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질문을 드렸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나타났던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의 예상 후보군 중에서 압도적 1위 지지, 흔히 말해서 이제 친노 혹은 친문당 어떤 개파의 중심적 정당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에서도 특별히 무슨 파당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은 민주당이든 민주당 밖에서든 현재 정치인 이재명에게 대중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만한 과감한 개혁, 높은 차원의 개혁, 현실이 갖고 있는 것보다 현실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성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서혜성 선생님이나 저는 민주당 당원은 아니지만 민주당 당원들 마음이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지금 이재명이 필요하다. 이재명 나와라. 이런 요청이잖아요. 네. 결론적으로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죠.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어떤 역할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 정상화에 도움이 되겠냐.
지금은 뭐 저는 완전 비상사태라고 보니까요. 네. 이 어떤 역할이 바람직하겠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직 성남시장인데 내년 재보궐선거의 즈음에서는 단체장은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 발언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선거법 때문에 결국 당대표를 하게 되면 선거에 관한 발언을 못하는 좀 이상한 당대표가 되거나 네. 아니면 시장을 그만두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법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체장은 일체 정치 중립해야 되고 선거에 관해 개입하면 징역 1년 이상 중형을 받게 돼 있죠. 아니 단체장이 정치인인데. 뭐 우리나라 법이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는 뭐 단체장이 당연히 정치 활동하고 공천 받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당선되는 순간에 집행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정치 중립 그다음에 선거 개입 금지 처저합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 때문에 선택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사퇴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러면 재선거 보궐선거 해야 되고 그러면 뭐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사실 부담과 불편 이런 걸 주게 되는데 제가 4년 계약직 모습인데 내 마음대로 떠날 수는 없지 않냐. 그 대체적인 시민 정서는 뭐 대선 진짜 후보가 돼서 그만두면 혹시 모르겠지만 당대표 하겠다고 중간에 그만두는 건 용서나 아니면 이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더 책임져라. 네. 왜냐하면 투표를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해서 그렇습니다. 당신을 재선이나 해시켜줬는데 조금 더 책임져라. 그리고 그것을 충실하겠다 1차적으로. 할 일도 아직 남아 있고 좀 중도 사태에서 보궐선거까지 하게 하는 것은 당직을 맡기 위해서 떠난다는 것은 좀 지나치게 같았어요. 대중 성남 시민들의 생각도 대체적으로 뭐 지나가다 좀 물어보기도 하고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다 반응이 이랬어요. 제가 몇 분들 모였는데 그냥 아무나 무작위로 물어보니까 거의 대부분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고 이제 그 중에 극히 일부가 한 20, 30% 정도, 뭐 5명에서 한두 명 이런 정도는 뭐 해보셔야죠 하는데 나머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하여튼 마음에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네. 막 흔쾌하지 않고 아니 뭐 지가 한다는 거 어떻게 막냐. 또 얼굴에 대놓고 어디 반대하겠냐 이러신 분인데 안 했으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욕심 때문에 이 젊은 정치인이 가는 그 큰 길을 가는데 그 어떻게 막냐고 하면서도 내 심으로는 도중에 그만두는 게 마땅치 않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렇다면 의무를 다하는 게 맞다. 판단했죠. 그 전당대회는 이재명 시장님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출마를 안 했지만 하여튼 그걸 설명한 거죠.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자꾸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네, 설명하시면서 뭐 죄송한 얘기지만 좀 재미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역동성이 떨어지니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그 야당 지지자들로서 재미없었어요. 그렇죠. 뭐 결론이 거의 정해져 버린 것 같고 역동성이 떨어지니까 재미가 없었는데 뭐 보기 나름이죠. 안정적인 당 체제가 갖춰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르게 보면 뭐 한쪽으로 너무 쏠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그렇게 나쁘게 안 봐요. 이게 상황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일방적으로 좋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저는 세상 이치라고 봐요, 그게. 결국은 그걸 운영하는, 담당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철학과 용기, 결단의 문제다. 만약에 지금 저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죠. 문재인 후보한테 유리한 집행부가 됐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평판인데 그것이 말이에요. 오히려 공정한 판을 만들어야 될 의무감을 훨씬 더 크게 만들 거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한마디만 하면 뭐 그 편이니까 그 편 드십니까 이런 소리 들기 싫은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경선 룰이라든지 뭐 아니면 경선 시기 문제도 그렇고 전에 손학규 대표하고 이제 결선할 때는 결선 투표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56%로 넘는 바람에 결선할 필요가 없어져서 안 했지만 결선 제도는 도입됐다고요. 결선 제도가 도입되고 원래 있던 거니까. 룰은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결선 제도가 도입되고 2, 3, 4, 5, 6, 7 중에 2등을 누가 할 거냐는 격렬한 경쟁이 벌어질 거고요. 그 2등하고 1등하고 결선 투표를 한 달쯤 한다.
그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이거를 어떻게 지금 현재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는 후보에 가까운 지도부라는 평판을 받는 억울하게도 그분들 생각이 하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입장에서 그쪽에 유리하게 이런 걸 봉쇄하거나 할 수는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2012년 경선 룰보다도 후퇴하기는 어려울 거다. 쉽게 뭐 다른 주자들이 동의하면 모르겠는데 그걸 동의할 리도 없을 테고 그 정도라고 하면 저는 아주 역동적인 그 경선이 가능하다. 오히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왜 그 슈스케 방식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다가 네, 해봤는데 슈퍼스타 K 선발 방식으로 한 명씩 떨어뜨린다. 그거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떨어뜨리고 다시 또 한 게임에서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하면 마지막에 한 명을 남기겠다. 그런데 그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방식이 도입되면 얼마나 열광적이겠습니까? 아슬아슬하고 그죠? 그러겠죠. 저는 이거만큼 2등 경쟁이 치열한 다음에 2등과 1등이 결선을 하게 되면 결과 장담 못한다고 봅니다. 그럼 상당히 역동적이고요. 진짜 손에 땀을 쥐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대권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을 연출해내지 않으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기는 쉽지 않다. 도리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원래 야당은 그런 거죠. 원래 기득권자들 중심인 여당이야 뭐 안정적인 자치 기반이 있으니까 큰 실수 안 하고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지만 야당은 이 기득 체제를 국민의 그 열정으로 뚫어야 되는 거거든요. 언제나 소수 아닙니까? 그렇죠. 힘으로 따지면 소수고 약자인데 그럼 에너지를 최대한 뭉쳐진 상태로 돌파해 나가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재밌는 이재명 시장님 모시고 우리가 너무 거룩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거룩한 얘기 한마디만 더요. 아니, 지금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하셨잖아요. 비정상. 저는 그래서 심각한 상태라고 보죠. 뭐 예전에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되는 숙제가 동시에 주어져 있는 거겠잖아요. 그거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던 말인데 네. 그분은 원래 말만 하니까 네네. 그분이 한 좋은 말을 저는 실천을 하고 있죠. 네. 예를 들면 증세 없는 복지 이런 거. 그분은 복지 없는 증세 그래서 하셨는데 시장님께 여쭤보고 증세 싶은데. 없는 복지도 네. 하고 비정상이 정상화도 제가 해드리려고. 지금 상황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하는 몇 가지 근거만 들려주실래요? 저는 딱 구한말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일단 대외적으로 볼 때 보면 대한민국이 국제 충돌하는 세력들 간의 전쟁터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드 등 비롯해서. 사드 네. 문제도 그렇고요. 이게 남북 간의 대결 구도를 이 집권 세력이 자기 정치적 기반으로 이용해 왔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잘 안 먹히게 됐거든요. 이게 잘 안 먹히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경쟁 또는 분쟁 이런 것들 속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던져 넣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위험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통제할 수 요거는, 없는 위험. 네. 대신에 자기들 보수 세력 결집에는 도움이 되겠죠. 국민을 협박하고 보수 세력을 결집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서 딱 구한말의 그 이기적인 왕족들이 네. 국민이나 나라의 운명보다는 지들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또 외국 군대 끌어다가 이 국민들 탄압하고 죽이고 하던 딱 그게 그 우리가 상황- 식민지가 된 네, 이유죠. 이유죠. 그 상황이고 국내적으로도 보면 아주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단들이 자기 혼자 살라고 국민이나 또 나라의 운명을 정말 안 좋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 국방만이 아니라 민생, 네, 민생, 전반으로. 민주주의 문제에서 그것의 가장 민주주의, 큰 출발점을 이재명 시장이 지금 지적을 하신 건데 현재 집권 세력은 정권과 국가를 일치시킵니다. 그러니까 정권 이익과 그러니까 자기 소수 몇 명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인 양 치부하면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위기에 빠뜨릴수록 자기 현재 집권 세력의 권력의 힘이 강해지는 거죠. 저는 그걸 교수님 이용하는 거죠. 의견과는 약간 다른데요. 네. 국가 권력과 국가의 운명과 자기 권력을 일치화시킨 게 아니라요. 자기 권력을 국가보다 상위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운명조차도 갖다 버려버릴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능히 그러고도 남을 네, 사람들이다 치고는 하는 걸 보니까. 네. 대한민국 안보에는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그 국가 간 갈등의 대한민국의 운명이 그야말로 넘어가는 사드 배치 문제만 봐도 이 선택으로 제일 득보는 게 누구냐면요. 북한이잖아요. 그렇죠. 북한에 대한 북핵 미사일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런 거 다 무력해지고. 그럼요. 네. 북미 또 한국과 중국과 한국, 미국 뭐 이런 쪽에 공조가 깨져가지고 오히려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제일 이익을 안보상 이익 본 게 북한인데 결국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 또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국익과 안보를 해치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북한이 신통한 게요. 대한민국보다 국방비를 뭐 30배도 적게 쓰면서 뭐 희한한 거 하나씩 만들어 와가지고 장사도 잘하고요. 그렇죠? 예. 어쨌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흥하지 못하도록 현상 유지라도 할 거냐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질 거냐 하는 분기점에 있고 그 운명을 결정하는 단초가 내년 대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말씀이 결국은 이 국가 운명을 결정한 일이다. 이번 대선이 그런 점에서 지금 제가 상당히 굉장히 초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당에 대한 것보다 야당에서 뭐 대선 후보로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어젠다의 부재, 어쩜 어젠다의 빈곤, 혹은 시대 정신의 빈곤 같은 것들을 사실 만나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네. 근데 지금 대선에서는 정말 국가의 백년 대계를 결정할 만한 그런 대선이다. 그런 말씀에서 어떤 힘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님 제 말에 약간 수정을 해서 말씀하셨던 게 자기 정권의 이익을 공동체, 국가 공동체의 이익보다 훨씬 더 높이 놓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친일파죠. 사실은 정권을 아니 일본에 넘기고 자기의 그렇죠. 권력과 지위를 유지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너무 지금 진짜 거룩한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아니 뭐 나라 얘기하니까 거룩해지는 거죠. 아니, 무슨 사적인 얘기라도 좀 해보죠 한번요. 추석 시즌인데. 마늘, 추석 시즌이면 아니, 마늘 까는 얘기하고 마늘 까는 얘기. 추석 시즌 되면 고향이 경상도시죠. 네, 저는 경북 안동입니다. 안동 시내세요? 안동에서 이제 예안이라고 있어요. 예안. 예안. 향악으로 유명한. 그렇습니다. 교과서에 맨날 나오는. 그 도산서원이 있는 그 지역. 그러니까 예안면이죠. 예안면인데 예안면에서도 산 꼭대기라서 봉화, 영양, 안동 이 3개군의 접경지 꼭지점 지역이 제가 살던 곳이에요. BYC 뭐 이런데요. 저희는 눈이 많이 왔겠네요. 네, 눈도 많이 오고 저희는 이제 장을 가면은 안동으로 안 가고 영양으로 갔어요. 아, 경계니까. 영양이 안동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예안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봉화 제3면이라는데 봉화도 가고. 그럼 길도 그렇게 나 있었겠네요, 그럼요. 가 있죠. 어차피 산길로 걸어 다니니까. 뭐 안동으로 예안으로 나오려도 산길을 걸어 나와야 되고 봉화 제3면을 가려도 산길로 걸어가면 되고 산길 왼쪽으로 가면 봉화 오른쪽으로 가면 영양 뒤로 내려오면 예안. 그런 안전한 산골에 태어나셨다. 봉화 영양하고 가까운 안동에서는 언제까지 사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왔는데 76년 2월까지 살았죠. 작년이 뭐 초등학교니까. 네. 지금 저를 학력 비하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그래서 제가 아직 이재명 시장님이 이제 궁금해서 학력이 이제 국민학교 졸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초졸이라고 말씀하시죠. 초졸. 네, 초졸. 저는 초졸이란 말이 잘 입에 익질 않아요. 근데 그 나중에 이제 검정고시로 하셔가지고 대학을 가셨는데 그 찾아봤더니 3개 국민학교? 네, 3개 네, 3개 국민학교. 근데 거기에 전근하신 어떤 선생님이 글을 쓴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부임하신 거죠. 네. 뭐 이제 경북교육청에서 누군가 부임을 했겠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얘기를 회고조로 쓴 거예요. 그때 내가 그 3개 국민학교 갈 때 처음 부임해서 가는데 자전거를 배에 싣고 그래서 강을 건넜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정말 그걸 읽는데 무슨 19세기 그 유럽의 어떤 한 장면 신부가 어디 뭐 부임한 데서 처음 가는 것 같은. 그것도 뭔가 큰 잘못해가지고 쫓겨나는. 그래서 그걸 몇 년 일하고 떠났는데 그때 너무 거기 떠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오지였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시절이 너무 재밌었다. 이렇게 쓴 어떤 교사, 나이 드신 교사가 쓰신 글을 제가 읽은 적이 그 학교 맞죠? 그 학교 맞습니다. 3개 초등학교라고요. 지금은 학생이 한 7명 되는 것 같아요. 아직 그래도 살아있네요. 원래 2명인가까지로 줄어들어서 폐교 위기에 처했는데 드디어 뭐 한 7명, 10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요즘은 그 귀농. 그런 분들이 좀 생겨서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고향에서 추석은 어떠셨습니까?
뭐 저는 뭐 추석 때 매일 매년 가니까요. 아버님 산소가 아니, 떠나시기 전에 고향 추석은 어땠습니까? 고향의 추석은. 추석 때가 제일 뭐 가슴 부풀 때죠. 송편 먹을 수 있고 1년에 한두 번 먹는 거 아닙니까? 송편 먹고 뭐 하다못해 제사 지내면 그 과일이라도 좀 먹을 수 있고. 뭐 추석 제일 기다려지는 계절이죠. 또 뭐 설이 할 것도 많고 솔직히. 그 즈음이면 설이 할 거. 뭐가 나오죠. 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석은 되게 이렇게 풍성한 느낌 있잖아요. 네. 아, 해마다 그러니까 산소에 가시는군요. 네,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 다 산소가 예안, 예안에 있고. 네, 예안, 그다음에 봉화 여기 있습니다. 아, 아버님 성남에 돌아가셨는데 산소는 거기에 있으신 거군요. 그러니까. 거기로 모셨죠.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그럼 이쪽으로 나오신 건가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는 거를 기다려서 성남으로 이사를 갔죠. 아, 부모님이요? 네. 왜 하필 성남이었죠? 가장 못 사는 동네니까. 그걸 믿고 사실 일로 온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끼리 모여야 살 길이 생긴다. 그렇죠. 갑자기 종로에 떨어지면 살 수가 없죠. 어디 살아 거기를. 네. 여기는 이제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부대 끼면서. 그때 오신 성남이 어느 동네에 그때 이제 상대원 동이라고요. 상대원. 공단이 있는 네. 23 공단이 있는 거기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왔죠. 그러니까 공단 가까운 곳의 마을로 이사를 오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공단에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렸을 때 뭐 그럼 잘 먹고 잘 사신 건 아니네요. 뭐 먹기야 먹었지요. 예, 아니 먹었으니까 살아 있었겠죠. 근데 잘 먹고 잘 산 건 아니시죠? 네네. 그렇죠. 근데 어렸을 때 끼니를 굶거나 그런 적 있으십니까? 제 기억에는 그렇게 배고플 정도로 굶었던 기억은 없고요. 예. 좀 험한 음식을 많이 먹었던 기억은 있죠. 예를 들면 보통 분들이 개떡이라고 하는 거 예, 알죠. 예. 쌀 결어 만드는. 개떡을 보통 멍멍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 있는데 이 개가 왕겨떡이잖아요. 예, 그렇죠. 왕겨떡이죠. 예, 보리를 도정하면서 나오는 겨떡이죠, 겨떡. 겨떡. 근데 이게 보리 껍데기가 목을 찌르기 때문에 씹어서 목을 삼키면 목을 콕콕 찔러요. 아파요. 따갑게. 그래서 개떡 같다고 그러는 거죠. 개떡이 진짜 싫거든요. 개떡. 그래서 개떡 좀 먹었고 감자로 또 할 끼리를 많이 때워서 저는 감자 삶은 거 안 먹습니다. 지금도. 지겨워서 감자 그런 걸로 때웠던 기억이 많죠.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굶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편이네, 그러니까. 별로 굶는 거 싫지요. 예, 근데 왜 단식을 하셨어요? 아니 이거 좀 단식을 왜 하셨어요? 그것도 집에서 한 것도 아니고 보통 단식하면은 어디 단식원, 뭐 절 이런 데 가서 하는데 광화문 한가운데서 왜 밥을 굶으셨어요? 사람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병자거나 상황이 정신병을 일으킬 상황이거나. 아, 그러니까 미쳤거나 아니면 미치도록 할 상황이죠. 백만도시에 선출된 시장이 그 관할 구역을 떠나서 중앙정부 청사 앞에 가가지고 텐트 치고 밤새고 굶고 항의한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간디도 아니고 말이에요.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 솔직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도 이재명 정도면 할 말을 다 하고 그리고 시민들 지지도 있고 그런데도 뭔가 의사 전달이 안 됩니까? 그렇죠. 전혀. 안 됩니까? 무엇이 전달이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기도 하고요. 또 그 민주주의를 내실 있게 만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제도인데 이게 원래 독재자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불편한 거예요. 말을 안 듣잖아요. 저마다 독자성이 있으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그 구성원들이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 구성원들이 다 그야말로 우주의 무게를 가진 종비한 존재다라는 걸 인정하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그게 딱 개성 있고 말 안 듣고 하면 이게 소위 권력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독재를 하게 되고 원래 입을 막고 자연스러운 건데 그들은 불편하죠.
지방자치도 마찬가지예요. 어허.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하고 뭐 공사업체한테 돈 좀 많이 줘라. 공사업체 불쌍한데 시민들 세금 뭐 아깝냐 막 줘라. 이런 지시를 하면 따라야 되는데 이 성남시장 이 인간 안 따라온단 말이에요. 뭐 복지정책 취소해라 그래도 뭐 취소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막 자꾸 하고. 어떤 복지 정책을 정부가 취소하라고 그랬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성남만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독자적 복지정책 1,500개 정도를 금액으로 한 1조 원 정도 되는데 네. 이걸 다 폐지하라고 정부가 지시를 했어요. 전국에. 왜 그러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 외에는 하지 말라는 그런 거예요. 에?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지자체제에서 뭐 영남, 호남, 충남 뭐 할 것 없이 동네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다마다 다르게 자기에게 맞게끔 하고 독자적으로 있는 추진하고 있는 게 1,500건쯤 된다. 네, 그거를 네. 다 없애라. 그런 지시가 하는 나갔군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각 자치단체들이 소송도 하고 있는데 네, 여튼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아예 성남시고 뭐고 간에 이 재정을 다 뺏어가지고 정부 지원 없이는 시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그 시행령을 만든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살아야 민주주의가 사는 건데 성남시가 독자적 시정을 하는 이유는 성남 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땅값 비싸고 건물값 비싸니까 많이 내잖아요. 정부 지원 없이 운영이 가능한 상태가 돼 있고 정부 지원을 안 받다 보니까 정부가 하는 압박 부당한 요구를 성남시에서는 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돈 안 준다 협박 통하지가 않고 그래서 뭐 청년 배당이니 뭐 노인 복지 사업 또 보육 조금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죠. 청년배당은 뭐 너무 알려진 일이고. 그다음에 노인복- 산후조리 지원 산후조리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50만 원씩 주죠. 50%? 50만 원씩 주죠. 50만 원씩. 원래 예, 예. 산후조리원도 만들어서 네. 무상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요. 예, 예. 교복 무상 지원. 뭐 그다음에 또 교복. 네. 그리고 그 전부터 하던 뭐 어르신들 1년에 한 90만 원씩 용돈 벌 수 있는 용돈 사업, 또 학교의 초중고의 그 소위 가외를 대체할 수 있는 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각종 토론 수업이라든지 뭐 체험학습 이런 것들 지원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사업. 그렇습니다. 예, 교육 예. 지원 사업 예. 한 200억 들어가고요. 예. 또 예를 들면 뭐 어린이집 막 많이 짓고 보육료도 지원하고 성남에는 개인의 보육료 부담까지 다 없앴거든요. 아, 그래요. 애 키우기 좋은 데네요, 그러면. 근데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아니, 정부가 그걸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의 특성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정부 말을 안 듣는 이 반란 세력 비슷하게 인식이 되나 봐요. 이 정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는 왜 국민들이 정부와 다르게 역사를 해석하지? 앞으로 모든 국민이 역사적 사건과 해석은 똑같이 인식해라고 해서 역사 교과서를 단일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언니하고 똑같이 생각해라. 그렇지. 국민의 머리를 딱 세탁을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국정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안 줘가지고 한 4조 원 안 주니까 교육청이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빚지고 그랬죠. 네. 그래서 교육청의 독자적 교육 사회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작전이죠. 내가 볼 때는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돈을 뺏어가지고 못하게. 그러더니 마지막 나온 게 지방자치단체들을 법으로 옥죄고 지시로 옥죄고 해도 잘 안 되니까 결국은 그 중에 제일 말 안 듣는 이재명 시장이 뭘 하고 있나 보고 있다가 이 인간이 한 1,000억 정도의 독자적 사업을 하고 있다. 말려도 말을 안 들으니 한 1,000억 뺏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시행령을 바꿔가지고요. 성남 시민이 성남시 살림을 하려고 내는 세금 중에서 1,000억 정도를 빼다가 다른 도시를 도와주겠다 이런 걸 하더라고요. 아니 성남 시민들이 다 국세 다 내고 있는데 다른 도시야 국세 내는 걸로 도와줘야지. 거기다가 성남 시민이 다른 도시보다 세금을 20-30만 원씩 더 내는데 세금 더 많이 내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정부에서 보조금, 국가 보조금 안 주는 불이익도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참는데 너희들은 왜 그리 세금을 많이 내서 혼자 이렇게 독자적인 사업을 하느냐 그러면 세금을 깎으라고 그래야지. 왜 우리가 내는 세금을 다른 도시를 주냐.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는데 스피커가 작아가지고 이 방송 뭐 전 시장님 잠깐만.
정리를 좀만 하면 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길거리 가다 붙어 있어요. 뭐 누리과정 예산 없다 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교육청을 우선 사실상 돈으로 마비시켰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지자체도 실질적인 독자성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 네. 그 과정의 대표적인 걸로 성남시를 타겟으로 삼았다. 성남시와 경기도 6개시. 6개시. 예, 그 중에서 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기로는 주로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성남시가 타겟이 되는 것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전에 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뭐 성남시 보고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아, 맞아요. 그런 얘기 했어요. 예. 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남시를 또 찍었어요. 네. 기자회견 그 질의응답할 때 네. 마음대로 복지사업 하느냐 뭐 이런 취지로. 아니, 그럼 복지사업을 누구 허락을 받고 해야 되나요? 그냥 지방자치 하지 말라 그거죠. 그분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분 생각이 뭐. 아니, 근데 잠깐만요. 김무성 대표가 그런 얘기 하는 거는 명예훼손이나 혹은 정치인으로서 금도를 넘은 말 아닌가요? 아니 뭐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해주는데요 뭐. 내가 그 국민들한테 한 복지 공약을 지키고 있는데 지키는 게 악마면은 당신들은 복지 공약하고도 안 지키고 있으니까 그럼 당신들은 악마가 아니라 악마의 왕 사탄이다. 더 심하게 욕해줬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대중들이 통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 시장님 그래서 그 스피커도 작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도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얘기는 진실이지만 차단되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얘기 빵빵 들리고요. 성남시가 부자라서 딴 데 도와줘야 된다. 가난한 도시 도와줘야 된다. 이런 부자 도시 프레임을 막 유포를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럴듯해요. 그들 목소리 크니까 그 말이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릴 방법이 없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알릴 수가 없으니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로 한 거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나 확 굶어 죽어버릴 수도 있다 내가.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광화문에 가서 단식 농성을 하니까 뭐 일단은 야권 국회의원들이나 당도 움직이고 뭐 여론도 저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정신병자는 아닌데 정신병자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거 와서 뭔가 이유가 있나 보다. 라고 해서 정신병자라기보다 아픈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저기 좀 뭔 이유가 있구나 들여다 보니까 이거 맞는 얘기네. 라고 사실 공감을 많이 하게 됐죠. 그 결과적으로는 그렇고 끝날 때도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인가요? 오셔서 이제 약속도 하고 그래서 원래 단식이라는 게 시작할 때 어려웠고 뭐 끝날 때 끝날 때가 더 어렵죠.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가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소기의 성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모르는 사람도 알고 근데 시작했을 때 뭐랄까 이게 적절한 처신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변 분들은 말렸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말리죠. 하지 마시라고. 말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해서 아무 소득이 없을 거다. 청와대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재명이 굶어 죽으면 더 좋아할 거다. 저걸 잡은 거 저거. 맞아요. 뭐 그래서 효과가 없을 거다라는 쪽 하나하고 하나는 시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냐. 현실적인 얘기. 근데 뭐 그 문제야. 뭐 광화문에서도 다 결제하고 또 제가 다 보면 되니까요. 근데 내가 뭐 이렇게 뉴스 보니까 거기서 시회의도 하고 생중계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전혀 지장 없고 이런 그런 행정적인 문제 지장이 없고 또 한쪽은 뭐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분들은 건강해친다. 건강해치면 누가 좋아하겠냐. 그런 반대들도 많이 있었는데 여하튼 이 외에는 선택할 방법이 없었어요. 어쨌든 그거 과정을 통해서 여론 환기도 많이 됐고 당도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사실 당이 마땅히 책임질 현실적인 수단은 잘 없죠. 시행령을 바꿔 전하니까 결국은 행정 권력이 저지른 일이니까 행정 권력을 간접적으로 통제를 하거나 아니면 행정 권력을 뺏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여하튼 요 일도 계속해 나가야 될 일이죠. 시장님 잠깐만요. 이거 아주 중요한 대목 진단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재 현 정부는 박근혜 정부는 그러니까 교육 자치나 혹은 지자체를 옳지 않는 거군요. 그 말씀대로라면 그러면요. 안 하고 싶죠. 아버지 그 박근혜가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고 있던 지방자치 폐지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를 하고 있으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신헌법이라는 게 헌법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써 있거든요, 아예. 통일할 때까지 안 한다. 절대 안 하겠다. 이런 뜻이죠. 지지고 때까지 안 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제 자체가
싫은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주의가 싫으니까요. 예. 지배당하는 것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내 의도와 다르게 뭐 독자적으로 뭘 한다는 게 자주성을 의미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싫은 거죠. 기본적으로. 왜 국민이 저렇게 말이 많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뭔 요구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야? 뭐 이런. 그래 놓고 이제 중앙정부가 하는 시혜적인 것들만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시키면 소위 까라면 까라. 네. 시키는 것만 하고 시키지 않는 거 하지 마라. 말 잘 들어라. 독재하겠다. 그런 거죠. 저는 요번 단식을 보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여럿 있는데 처음에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에 부활할 때 네. 그 김대중 총재가 단식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3일 단식하죠. 네, 부족하지만 하여튼 일단 시작을 하고 그래서 좀 지금처럼 내용을 채워가는 건데 그 지방자치와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단식이다 이런 지적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시장님의 의도는 지방자치를 지키자. DJ가 만들었으면 나는 지킨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 면에서의 소매무식 지키고 다음 단계는 확장해야죠. 확장해야 된다. 네. 근데 지금은 지키는 것조차가 급급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사실상 다 죽었어요, 지방자치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독자적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춤형. 돈과 네. 권력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뽑기는 뽑는데 권력도 뭐 조금은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독립이 안 돼 있어서 정부에서 주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고요.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예산을 막 깎고 이러기 때문에 자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243개의 자치단체가 있는데 시도 뭐 군 다 합쳐서 시군 구 다 합쳐서 24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서울시 그다음에 경기도 성남시 수원시 뭐 이런 6개 고양시 관용 뭐 이런 쪽 6개 뺀 나머지 237개는 236개인가요? 236개는 정부가 교부세를 보조하지 않으면 다 부도나는 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부도나게 놔두냐? 국세의 20%를 떼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근데 그 지원을 안 받는 곳이 7곳인데 성남시 포함해서 요 두 가지 자치단체의 차이가 뭐냐면 정부의 지원을 받는 98%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라는 거 안 한다. 그럼 내년에 교부세를 깎아. 그렇네요. 하지 말라는 거 한다. 그럼 또 깎아. 그렇겠죠. 그 돈 안 줘. 이러면 해당 지역에 그게 손해가 되잖아요. 뭐 기획재정부가 하는 일입니까? 그렇죠. 기재부가 기본적으로 하고 행자부가 그걸 나눠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 부서만 있으면 지자체 조절이 얼마든지 가는 그러면요. 겁니다. 꼼짝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제가 이름 붙인 좀비 지자체. 이 좀비 살아있긴 한데 껍데기는 살아있는데 속은 이미 죽어버린 이게 98%인데 이번에 재정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재정 계약을 하게 되면 또 3개가 교부단체로 전락해요. 그 중에서도요. 또 화성, 고양, 과천은 정부 지원금 없으면 부도나는 단체가 돼서 정부로부터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쓰는 돈은 비슷해요. 금액은 비슷한데 이게 웃기게도 살림은 더 나빠요. 왜냐? 정부 돈을 받는 자치단체는 정부가 하라는 거 외에 딴짓을 하면 절대 안 되고 예산을 아끼면 안 되죠. 정부에 돌려줘야 돼. 그렇죠. 다 써야죠. 다 써야 돼. 돌려줘야 되고 계속 아껴가지고 체계적으로 낭비를 줄이면 다음 해부터 지원 예산을 줄여. 그래서 이걸 학계에서 교부세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교부세를 주면 확대하면 할수록 자치단체들은 많이 쓰면 쓸수록 이익이고 적게 쓰면 바보야. 시민들 입장에서 알고 있는 건 연말에 보도블록 가는 거 그런 것도 하나의 경향이 되죠. 많이 아끼면 내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적어지니까 아끼면 바보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를 통째로 망치고 예산은 예산대로 비효율적으로 쓰여지게 되고 그리고 자치단체들의 자율성은 떨어지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를 알맹이를 쏙 빼가지고 껍데기만 남겨놓고 사실상 죽인 거죠. 예를 들어 박정희는 아예 그냥 껍데기까지 죽였는데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는 껍데기를 죽이는 건 불가능하니까. 헌법에 나와 있으니까. 헌법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걸 없앨 수는 없으니까 자꾸 야금야금 돈을 뺏은 거예요. 사실상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왜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 왜 그 안에 내용물 쪽 빨아먹고 껍데기만 하는 거. 껍데기만 남기는 진짜 그런 형국이군요. 그래서 제가 좀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좀비 지자체가 됐다.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를 뽑기는 하는데 정부의 의견에 반하는 말 한마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재명 시장님도 만약에 성남시장이 아니라 약간 밑에 쪽 어디의 시장이거나 재정 독립성이 없는. 그러면 입장이 완전히 달랐겠네요. 대정부 비판 발언을 전혀 할 수 없고요. 못하죠. 국민들, 독자적 시민들한테 사업을 미안해서.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게 이 불교부 단체, 자체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들과는 다르게 다른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요 예산을 아끼면 정부에 도로 뺏기기 때문에 딴 용도로 못 쓰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당 지역 자치단체 주민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을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려면 이 정부가 간섭을 못하게 재정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네, 네. 시장, 군수, 구청장 하고 싶어도요. 예산 아끼면 우리는 성남시 같은 경우 딴 데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공사비 아끼면 그 돈으로 교복도 주고 그렇죠. 뭐 초등학생 치과 의사도 대주고 아니, 대표적으로 하셨던 게 그거 아니에요? 그 이대엽 이대엽 시장이 전임 시장이 해놨던 부도 모라토리엄 그것을 지자체에서 이재명 신임 시장 당시로서는 와가지고 그 빚을 청산할 필요 교부단체가 되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때 얼마 갚으셨죠? 어쨌든 저희가 한 4,700억 현금으로 갚았는데 네. 지금도 계속 갚고 있죠. 4,700억, 네. 한 5천억 정도 갚았다는 건데. 그 1년에 한 1,200~300억 정도 갚은 거고요. 네. 지금은 그 갚는 걸 안 하니까 그 돈으로 복지 정책을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들은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아무리 아껴도 아끼면 정부에 돌려줘야 돼요. 예. 계속 아끼면 내년에 깎여. 그러니까 자치단체 주민들은 우리 자치단체는 왜 이걸 못하나 하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을 원망할 게 아니고요. 네. 정부의 지원을 받는 똑같은 돈인데 정부가 주는 색깔 칠해진 돈.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통제하는 이 지방자치를 망치는 정부를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 심각하죠. 심각하네요. 지금 다 말씀. 죽었다. 자치는 다 너무 죽었다고 보면 상식적인 돼요. 질문인데 그런 정치자 상황- 여러분에게 좀만 말씀을 드리면 교부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어디 대학을 가거나 그럴 때 원서를 이렇게 사러 가거나 그럴 때 교부해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신청을 하면 내려준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부라는 말은 어떤 상위 기관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자체를 한다는 뜻은 사실 각 지자체들끼리 높고 낮음이 없이 관계의 대등성, 그래서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상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사실상 죽어가고 있다. 거의 죽었다. 거기 그런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봤습니다. 근데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 지자체 위기에 빠진 이 지자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독립성을 올려야 되고요. 일단은 이런 짓을 하는 정부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안 그래도 지방자치단체들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네. 희한한 짓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야 될 돈, 뭐 예를 들어 기초연금 이런 거를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고 국가사업이면 정부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절반을 지방자치단체에 강제로 떠넘겼다고요. 성남시만 해도 그거 한 600~700억 정도씩 네. 정부 돈을 내주고 있어요. 네. 네.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 그럼 다른 자치단체는 그만큼 비용이 더 필요해질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럼 또 뒤로 줘요, 그만큼. 줘요, 또, 그걸. 아니면 부도가 나니까. 더 뒤로 주고 앞으로 빼고, 뒤로 주고 앞으로 빼고, 이런 짓을 하는데, 결국 그거는 의존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네. 쓰는 돈은 똑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 정부의 부담이 4조 7천억이라는 거거든요. 한 해예요. 1년에. 네. 근데 성남시하고 6개 도시에서 5천억 뺏어가지고 다른 도시 어려우니까 도와주겠다 이런 무식한 소리 했는데 자기들이 뺏어갔던 거 중에 10분의 1만 돌려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돈을 안 주고 지방자치단체에 넘긴 게 맞습니다. 그게 2조 원어치예요. 매년.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공짜로 하라고 자꾸 시키는 거예요. 뭐 국세 걷는 일 이런 거. 왜 국세를 지방자치단체가 공짜로 걷어줍니까? 예를 들어 민방위, 국가사무거든요. 뭐다음에 지적 측량, 뭐 지적 관리 이런 거, 호적 이걸 왜 성남시 돈으로 해야 되냐 이거죠. 국가사무니까. 네네. 근데 그런 식으로 돈 안 주고 떠넘긴 일이 2조 원어치. 그러니까 이게 6조 7천억이잖아요. 정부가 그렇네요. 자기들이 계산한 거야. 예. 우리가 계산한 게 아니고 예. 정부에서 발표한 거.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뭐 우리가 없는 돈만 위조해서 쓴 건 그렇죠. 아니니까. 예. 결국은 정부가 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이 꼬리 붙인 돈을 주면서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정략적 의도가 깊이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그 지방자치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좀 뭐 정책을 그렇게 가져간 측면도 있지만 그 전에도 그런 조짐들은 꽤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명박 정권도 있었고 그냥 노골화됐다, 실질화됐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나요? 아주 심해졌죠.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는 그냥 현상 유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네, 현상 유지에 정부 부담을 살짝 더 넘기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서는 아예 지방자치를 통째로 부인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시행령 통치를 하면서 사실 시행령 전 농담으로 지방자치단체 압박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합니다. 박근혜 씨가 자기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한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계속 그렇게 살아 있었으면 박근혜 씨야말로 대통령 못했죠. 아버지 아니면 전두환 오빠가 계속해서 통치하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예. 사실 6월 시민항쟁의 가장 큰 혜택을 사실 받은 사람이죠. 그 이명박이라는 사람은 사실 지자체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죠. 지자체 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이죠. 그리고 대통령 된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사람인 거죠. 사실 지자체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 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지자체에 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일들을 해왔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오창현 선생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시장 이렇게 모셔놓고, 이 귀한 시간에 너무 거룩한 얘기만 하고 무거운 얘기만 하고 또 이러니까 좋아도 하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재밌는 얘기. 아니, 그래서 저는 아까 초등학교 졸업해서 멈췄는데. 네. 아니, 그래서 아니, 그 다음에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진짜 궁금한 이야기, 이재명의 삶과 꿈과 포부. 내일 2부에서 계속됩니다. 자, 내일도 찾아뵙겠습니다.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